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연이틀 농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SNS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뭐 긴 내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농지 매각 명령 언급을 좀 하고 나서 일각에서 이제 공산당 운운하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 경자유전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셈인데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가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 하고서도 구매 후에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름했습니다. 특히나 그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다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면서 이 일종의 일각에서 말하는 이 공산당이다라는 식의 운운하는 비판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했군요. 네. 자, 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야당에서는 특히나 그 여당 내 주요 인사를 조금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부터 조사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정 청장 걸음마도 떼기 전인 뭐 영세 2세 때 논밭 600평을 매매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 구청장을 직접 겨냥을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당 농지가 태어나기 전에 본인의 조부모가 1968년 그리고 1970년에 매입을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었고 또 1990년대에는 도로가 없어서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맹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이 이제 1994년에 제정됐는데 농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고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의혹을 더 제기하면 또 들여다보겠지만요. 지금으로서는요. 55년 전에 산 그 조부가 물려준 땅이 문제를 삼는 건 좀 약간 과잉한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특히나 뭐 농지법 이전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좀 글쎄요. 이건 좀 약간 현재로서는요. 뭐 야당이 또 추가 제기하면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드는데요. 55년 전. 근데 농지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게 상당 부분은 그 상속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는 게 워낙에 지역에서 그 서울로 상경해서 자라는 분들이 현재 정치권의 대부분의 유년기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요.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가짜로 내고 뭐 이런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지 55년 전에 조부가 물려준 땅 또 농사를 못 짓게 되거나 또 그냥 놔둔 땅 이런 거는 좀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최근에 있었던 사안을 생각해 보면 LH 직원들의 어떤 땅 투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LH 직원들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원래 여기는 그 농지로 묶여 있는데 농지로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도 그 당시에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보면 이제 묘목을 심어놓는 형태로 사실상 법을 좀 우회해서 피하는 방법들을 동원했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특히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투기성 매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딱 떨어지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거야 좋죠. 그러면 견제를 하고 비판. 근데 좀 팩트나 어떤 비판의 초점을요. 약간 원래 본질과 좀 다르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번에 어떤 지적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최근에 이 투기성 농지 매입 문제를 어쨌든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가 대응책도 지금 자연스럽게 내놓고 있는 수준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서는 현재 지금 전국 조사를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국 조사 수행이 현재 인력만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실제 영농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영농 농사 지어지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가 아니라 현장 검토, 현장 점검까지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가 이제 명의만 농업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런 경우죠.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사례. 그러니까 뭐 주말마다 가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그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나서 좀 주목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땅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수도권의 서울 인접한 지역에 있는 농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여기 이제 농어촌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농지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2010년에는 0.76에서 2020년이 1.76으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한 131%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뭐 전남, 전북, 뭐 호남권과 또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농지 자체가 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지방 소멸을 얘기하며 뭐 영농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째서 땅값은 지금 제자리 걸음이냐? 특히나 이 가격 때문에 지역으로 귀촌 귀향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주저하게 된다. 이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권으로 좀 가볼까요? 국민의힘 소식이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의원총회를 요구했는데 지도부에서 거부했다고요. 당내 노선에 대한 일단 적극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다시 한번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물론 장동혁 대표가 좀 그 전에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어제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좀 거부한 상황이고요. 초재선 소장파 대안과 미래에서 의총 재소집을 요구했지만 어쨌든 그 장동혁 대표는 이것 역시 민주당의 프레임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다음 달 3일 이후에 어쨌든 의총은 개최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3일까지의 일정 자체가 이 국회 내에서 특히나 본회의 내에서 필리버스터 일정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지금 의총을 23일에 이미 3시간 정도 했지만 이후에는 3월 달로 넘어가서 하겠다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3일 의총 자체가 너무 3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장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이웨이 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천구 목동에서 부동산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내일은 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대로는 선거 치르기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면담을 요구한 상황인데 현재 이러한 그 요구에 대해서 실제로 이들과 이제 이 14명과 내일 만난 자리에서 그 과연 그 노선이 또 바뀔 것이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또 왜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비판하고 있습니까? 소환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요, 이 극우 콘서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어게인 콘서트를 준비를 했는데 하필 이게 이제 킨텍스의 자리를 잡으려고 김동연 지사가 막았던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세한 내용이 오늘 좀 나왔는데요. 킨텍스에서 이제 대관을 취소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한마디로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시장이라고 자부한다면 서울시에서 한번 그 행사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선포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취소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킨텍스 측에서는 경기도 말이죠. 경기도 이제 원래 킨텍스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 있고 이제 이 어쨌든 경기도가 이 어떤 대관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측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이 행사에 대해서 3.1 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가족형 문화 공연이라고 취지를
적었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전한길이라든가 예. 혹은 관련되어 있는 단체명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라고 예. 이제 킨텍스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규정상으로는 예. 신청 내용과 그리고 실제 행사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김동연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이 내용 자체가 이 의도를 좀 숨기고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런데 있는 이렇게 상황입니다. 의도를 숨겼다면요. 그리고 장소까지 빌리고 네. 또 사람들 섭외할 때도 의도를 숨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 숨긴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네. 그 전에도 어쨌든 이게 이 행사가 진행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예매율이 10%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관 취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본인도 어쨌든 이번 대관 취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진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서 이미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반응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전달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행사의 취지도 허위로 적어놓고 또 거기 출연하는 분들한테도 허위로 행사의 취지와 내용을 전달해서 섭외를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진행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게 뭐 어떤 것인지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허위로 하면 이거는 약간의 어떤 범죄적 요소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기 전에 공연기획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날짜가 3월 1일을 앞두고 이 정도 진행이면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준비 자체가 3월 1일이니까요. 날짜가 지금 코앞인데 준비 자체가 이 상황이면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본인이 좀 묵과하려 했던 것은 이건 여기서부터는 추정이죠. 이제 그 공연 기획을 준비해봤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말이 안 되는데 무산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 행사를 열고 싶었다면 그 전에 준비하고 이미 확정지어져야 됐을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그런 잘 의심도 모르겠다. 할 수 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공소 취소 모임 두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이 일단 공식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 말이 좀 길지만 공소 취소 특위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이 특위를 발족했는데 당내 개파 모임 논란이 제기되었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 의원 모임을 흡수하는 모양새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소 취소 모임, 그러니까 공취모죠. 이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의원들은 이 특별위원회가 당내에 구성이 됐지만 해체하지는 않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취모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이고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이 텔레그램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형태의 구조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는 탈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정말 개파 모임이 되는 건 아닌가라며 본인도 지금 탈퇴 의향을 밝혔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공식 기구가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민영배 의원도 이 공소 취소 모임 자체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면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굳이 유지하겠다는 쪽 입장은 뭔가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 모임 자체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속된 의원님들 나오면요.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뭐 뜻이 있겠죠. 자, 전국 법원장회 열렸는데요. 사법개혁 3법 대 논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지금 앞둔 가운데 그리고 일부는 지금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서 41명의 전국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사법부의 어떤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일단 공개적인 모두 발언 현장에서는 나왔습니다. 박 처장이 직접적으로 이 토론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법률안에 대한 수기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 이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 소원 허용 그리고 대법관 증언 이 내용들이 차례차례 본회의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은 반대 의견을 재차 공개적으로 밝혀오기는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런 법안들이 이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에 가까이 이어져 왔던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법 왜곡죄 그중에 관련해서 조금 전 여당에서 수정했죠 의견을? 맞습니다. 수정해서 발의까지 했습니다. 뭔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법 왜곡죄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이 있는데요. 그 원안을 수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수정안을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당초 법사위 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혹은 이제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명시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법 왜곡에 대해서 특정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규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보자면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의도적인 건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조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런데 논리나 경험칙의 기준과 그다음에 현저하게 반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조문 표현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서 적용하기로 하고요. 민사사건 빼고요.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서 이제 상정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비공개 의총 직후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민사나 혹은 행정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누더기법을 만든 것에 대해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이 국회 본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24시간 필리버스터 지나고 나서 현재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킨 상황이에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린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2차 종합특검 오늘 출범했죠. 그렇습니다.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재점검하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었는데요. 지금 기본 수사 기간이 이제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30일씩 2번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150일 정도가 이 연장이 150일 정도 활동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4일까지는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워낙이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녀 상황에 대한 수사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짚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재탕 수사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현재 3대 특검이 기존에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거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번 이제 윤석열 1심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라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상원 수첩처럼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이 좀 부정된 사안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요. 1심 판결. 나왔죠? 어제 나왔는데요.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 혐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입니다. 전성배 씨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게 징역 5년이었어요. 그래서 검찰 구형보다 지금 높은 형량을
매겼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서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 이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받은 사람보다 알선을 한 사람이 더 형량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진관 재판부는 지금 계속해서 구형량보단 높은 형량을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씨요. 2심 진행될 예정이죠. 체포방해 혐의가 1심에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2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이 혐의 사건에 대해서 3월 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고법 형사 1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 반란죄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심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합계 출산율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됐는데 4년 만에 0.8로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결혼과 그러니까 혼인 건수가 좀 늘어난 것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90년대생들이 이제 출산의 시기에 접어든 것도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이유만큼이나 출산에 대한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회원국 38개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명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긴 합니다. 오늘 6천 돌파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5천 돌파한 지 한 달 만에. 네, 그렇습니다. 이 대단한 속도입니다. 보면. 장 마감 지수로 보면 6,083.86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도 6,100선을 돌파하면서 6,144.7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1조 2,800억 원 정도를 순매도 했는데 이걸 이제 개인이 2,200억 원 정도, 기관이 8,800억 원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 기자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